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가락이 만든 신호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3,000m 넘는 깜깜한 심해 바닥, 햇빛 한 줌 닿지 않는 그곳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유리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바로 그 바다 밑 케이블을 타고 오갑니다. 유튜브도, 넷플릭스도, 카카오톡도, 해외 주식 거래도, 심지어 국가 간 금융 결제까지 거의 전부가 저 심해에 가느다란 선 한 가닥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을 바다 밑에 깔고 끊어지면 3,000m 아래에서 끌어올려 고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가 전 세계에 몇 척이나 있을까요? 100척? 50척? 아닙니다. 최고 사양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 단 3척뿐입니다. 그리고 그 3척의 대열에 100년 동안 유럽이 꽉 쥐고 놓지 않던 이 시장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후진국이라 비웃음 받던 한국이 어떻게 바다 및 황금 시장을 뚫고 세계를 흔들게 됐는지 그 전부를요. 먼저 이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부터 짚고 가야겠죠. 말 그대로 바다 밑에 까는 케이블입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넷과 전화 같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신 케이블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를 보내는 전력 케이블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의 99%가 바다 밑으로 지나간다고 할 때 말하는 건 통신 케이블이에요. 이 통신 케이블 안에는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 그러니까 유리로 만든 실이 들어있고 그 안으로 빛을 쏘아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빛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빠르겠죠.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신 데이터 전문기관 텔레지오그래피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바다 밑에는 총 길이 14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500개가 넘는 통신 회선이 깔려 있습니다. 140만 킬로미터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를 30바퀴 넘게 감을 수 있는 길이에요. 지구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인데 그 30배가 넘는 선이 평균 수심 3,600m에 캄캄한 바다 밑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구는 이미 바다 밑에서 하나로 촘촘하게 묶여 있는 셈이죠. 그럼 궁금하실 거예요. 왜 굳이 바다 밑에 까는 거지? 위성 쏘면 되잖아?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위성으로도 통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세계 통신량의 딱 1%만 위성이 담당합니다. 배 위에서 쓰거나 극지방처럼 케이블이 도저히 못 닿는 곳에서만 위성을 쓰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전부 바다 밑 케이블이 감당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케이블이 위성보다 훨씬 싸고 훨씬 안정적이고 결정적으로 훨씬 빠르기 때문입니다. 해저 케이블로 데이터를 보내면 지연이 60에서 120m초 정도인데 위성은 지구와 위성 사이 거리 때문에 240m초 정도 걸려요. 우리가 게임을 하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 핑이 튄다고 하죠. 그 지연이 위성은 2배 이상 심한 겁니다. 그러니 인류는 결국 하늘이 아니라 바다를 택한 거예요.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해저 케이블의 역사는 무려 170년이 넘어요. 1851년 영국의 브렛 형제라는 사람들이 도버 해협을 가로질러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해저 케이블이었어요. 그리고 불과 7년 뒤인 1858년에는 대서양을 가로질러 영국과 미국을 잇는 3,000km짜리 케이블이 놓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륙 간의 소식을 전하려면 배를 타고 열흘 넘게 걸렸는데 케이블 하나로 그게 몇 분으로 줄어든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야말로 혁명이었죠.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최초의 케이블을 깐 나라가 어디였죠? 영국, 프랑스였습니다. 즉, 해저 케이블이라는 기술은 처음부터 유럽의 것이었어요. 유럽은 1850년대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일 때부터 이걸 시작한 겁니다. 100년 넘게 유럽이 이 기술을 갈고 닦으면서 사실상 이 시장을 독점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 100년의 벽이 나중에 한국이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토록 뚫기 어려운 시장이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 해저 케이블 업계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케이블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걸 전선의 꽃이라 불러요. 왜 하필 꽃이냐면 아무나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케이블은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다 밑에 깔립니다. 그곳은 어마어마한 수압이 짓누르고 바닷물이 계속 부식시키고 지진이나 해류, 심지어 배의 담이나 상어가 물어뜯는 위협까지 있는 극한의 환경이에요. 그런 곳에 케이블을 깔아놓고 최소 30년 이상 끄떡없이 버티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깔면 30년을 물속에서 견뎌야 하는 거죠.
이 내구성을 만족시키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려운 케이블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해저 케이블 공장은 우리가 아는 일반 공장과 완전히 달라요. LS전선 동해 사업장을 취재한 자료를 보면 이곳에는 높이가 무려 172m, 그러니까 63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수직탑 설비가 있습니다. VCV, 수직 연속 압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하늘 높이 세워놓았을까요?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케이블을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뽑아내려야 무게에 눌려서 케이블이 찌그러지지 않고 완벽하게 둥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면 면발을 뽑듯이 다만 63층 높이에서 아래로 쭉 뽑아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 기술이 나옵니다. 바로 한 번에 얼마나 길게 뽑느냐예요. 해저 케이블은 중간에 이어붙인 접합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품질이 떨어지고 고장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술은 접합부를 최대한 없애고 수십 킬로미터를 한 번에 끊김없이 쭉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몇 시간, 며칠을 쉬지 않고 똑같은 품질로 계속 뽑아내야 하니까요. 바로 이 장거리 무이음 생산 능력이 유럽 업체들이 80년 넘게 독점의 무기로 삼아온 넘볼 수 없는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케이블은 어떻게 될까요? 공장에서 곧바로 배로 옮겨집니다. 이때 케이블을 커다란 원형 회전판, 캐로셀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실패에 돌돌 감아서 싣습니다. 수십 수백 킬로미터짜리 케이블을 마치 실을 감듯이 배 안에 차곡차곡 감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블을 실은 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포설선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바다로 나가 케이블을 깔기 시작하는 거죠. 바다 밑에 까는 과정도 상상 이상으로 정교합니다. 그냥 바다에 툭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수중 로봇이 바다 밑바닥을 따라가면서 지반을 약 50cm 깊이로 파냅니다. 그 파낸 홈 속에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 위로 바닷속 흙이 해류를 타고 자연스럽게 덮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묻어야 할까요? 그냥 바닥에 올려두면 배에 닻에 걸리거나 어선의 그물에 끌려가거나 심지어 상어가 물어뜯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저 케이블이 끊기는 사고의 상당수가 배의 닻이나 어업 활동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케이블을 바다 밑에 안전하게 파묻는 이 매설 기술이 제조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케이블을 아무리 잘 깔아놔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고 깊이 묻어도 케이블은 언젠가 끊어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목에 나온 고치는 배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게 어쩌면 이 산업에서 가장 극한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3000m, 아니 어떤 곳은 6000m 아래 심해에 깔린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블은 머리카락 다발처럼 가늘고 캄캄한 심해 바닥 어딘가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끌어올려서, 어떻게 고칠까요? 사람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 깊이의 수압은 인간을 그대로 짓눌러 버리니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수중 로봇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체 기술로 만든 수중 로봇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URI라고 불리는 이 로봇들은 각각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로봇은 바다 밑을 조사하고, 어떤 로봇은 지반을 파쇄하며 케이블을 묶고, 어떤 로봇은 파이프라인을 관리해요. 예전에는 잠수부가 목숨을 걸고 하던 위험한 작업을 이제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보수 작업의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이 드라마예요. 먼저 배가 끊어진 케이블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그 다음 특수한 갈고리나 로봇을 내려서 몇 톤이나 되는 무거운 케이블을 캄캄한 심해의 바닥에서 조심조심 끌어올려요. 배 위에서 파도에 흔들리면서 6km 아래에 있는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아가고 다시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이 과정 자체가 극한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손상된 부분을 배 위로 올린 다음 망가진 구간을 잘라내고 새 케이블을 이어 붙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다 밑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한 번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보통 200만에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시간도 오래 걸려요. 케이블 하나를 복구하는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에서 2주 넘게 걸립니다. 그동안 그 케이블에 의존하던 지역은 인터넷이 느려지거나 아예 끊길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고 깔고 고치는 이 세 가지를 전부 할 줄 알아야 비로소 해저 케이블 회사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는 이 셋 중 하나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 시장은 극소수 나라만의 리그였던 거죠. 오랫동안 이 시장은 미국의 서브컴, 일본의 NEC,
프랑스의 알카텔 서브머린,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같은 소수의 회사들이 장악해왔습니다. 전 세계에 깔린 해저 케이블의 약 90%가 이 몇 개 기업의 손을 거친 겁니다. 전력 케이블 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의 벽은 더 높았어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초고압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은 그야말로 유럽 업체들의 동무대였습니다. 프랑스의 넥상스,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스웨덴의 ABB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싹쓸이했어요. 이 시장은 지금도 상위 5개 업체가 90% 넘게 차지하는 그야말로 소수만의 리그입니다. 진입 장벽이 성벽처럼 높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 해도 당신들 케이블이 30년을 버틴다는 걸 어떻게 믿어? 라는 질문 앞에서 번번이 막히거든요. 실적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니까 실적을 못 쌓는 그런 악순환의 벽이죠. 게다가 이 기술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줍니다. 유럽 업체들은 양산 설비 기술과 제조 핵심 기술을 철저히 비밀로 감춰두고 그걸 진입 장벽으로 삼아 100년 넘게 사업을 지켜온 거예요. 그럼 한국은 이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이 시장에서 완전한 후진국이었습니다.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전선업체들은 자기 나라 안방 사업조차 유럽에 그냥 내줘야 하는 신세였어요.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공사가 있었는데 그 101km짜리 초고압 케이블을 프랑스의 넥상스가 와서 깔았습니다. 우리 바다에 까는 케이블인데 우리 손으로 못한 거예요. 더 뼈아픈 건 이겁니다. 당시 업계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주한 사업인데도 한국 토종 전선업체들은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해요.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케이블이 끊겼을 때 고칠 수 있는 보수 능력이 없으니까 애초에 자격 미달이었던 거죠. 한 관계자는 그 정도로 한국은 해저 케이블 사업의 후진국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유럽이 100년을 앞서 달려온 트랙에 한국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반전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반전은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LS전선이 큰 결단을 내려요. 국내 최초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LS전선은 초고압 케이블을 만드는 기본 기술은 이미 30년 넘게 쌓아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동안 해저 케이블에 안 뛰어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확실하게 열릴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괜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지었다가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망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LS전선이 눈여겨본 게 있었습니다. 2005년 무렵부터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판단했습니다. 적어도 2030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해저 케이블 발주가 끊이지 않겠다. 지금이 기회다. 이 판단이 서자 과감한 투자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국은 아주 중요한 전략적 선택을 해요. 바로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노린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워요. 같은 아시아의 강자였던 일본과 비교하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1980년대부터 해저 케이블을 시작해서 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2005년 무렵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해저 케이블 기술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일본뿐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 내수 시장에만 안주한 거예요. 일본은 섬나라라서 자국 안에서도 해저 케이블 수요가 꽤 있었어요. 게다가 유럽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운송비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나갈 이유를 못 느꼈던 거죠. 편하게 집안 장사만 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였어요. 내수 시장이 너무 작았거든요. 국내 주문만으로는 도저히 회사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해외로 나가야 했어요. 절박함이 전략이 된 거죠. 첨단 기술로 세계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죽는다. 이게 한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일본은 해외로 안 나가니까 생산량이 정체됐어요. 기술은 있는데 실전 경험이 안 쌓이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곳곳에 까다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면서 실력을 미친 듯이 키워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09년에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2009년 LS전선이 3,300억 원 규모의 진도와 제주를 잇는 122km짜리 해저 케이블 사업을 따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 이 입찰에는 스웨덴의 ABB 같은 세계 최고 유럽 업체와 기술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본 업체까지 다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기술 가격, 그리고 성능 보증 평가를 전부 통과한 업체가 딱 하나, 한국의 LS전선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후발주자 한국이 이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해저 케이블 국산 시대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어요. 2011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에 해저 케이블을 수출합니다. 미국 뉴욕주 롱 아일랜드와 캡트리 아일랜드를 잇는 전력 공급 사업을 LS전선이 맡았는데 한국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공사부터 준공 시험까지 통째로, 그러니까 턴키로 수주했어요. 해저 케이블 사업에 뛰어든 지 겨우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존심 대결의 무대, 유럽까지 뚫어버립니다. 유럽 해저 케이블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이 기술의 원조답게 품질 심사가 지독하게 까다롭고 공사 관리가 엄격하기로 소문난 곳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네덜란드 해상풍력단지 두 곳을 잇는 총 210km짜리 사업을 따냅니다. 원조의 안방에서 쟁쟁한 유럽 업체들을 제치고 한국이 이긴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유럽조차 한국의 시공 능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00년 앞서 달리던 유럽을 한국이 단 10년 만에 따라잡은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전 세계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유럽 동무대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일본의 스미토모, 그리고 한국의 LS전선이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빅4 체제가 됐어요.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4강이라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100년 격차를 10년 만에 좁힌 걸까요? 그 비결을 이제 파헤쳐 볼게요. 전문가들이 꼽는 첫 번째 비결은 내구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해저 케이블은 한번 깔면 30년 이상 버텨야 한다고요. 한국은 바로 이 지점에 누구보다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화려한 기술 경쟁보다 일단 물속에서 절대 안 망가지는 튼튼한 케이블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겁니다. 이게 결국 신뢰가 됐어요. 한국 케이블은 튼튼하다는 평판이 쌓이자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비결은 장거리 생산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케이블을 짧게 만드는 건 그나마 쉬워요. 하지만 100km가 넘는 초장거리 케이블을 끊김없이 한 번에 뽑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잇거나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을 연결하려면 이 장거리 능력이 필수예요. LS전선은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팠습니다. 판단이 명확했거든요. 짧은 케이블로는 유럽을 절대 못 이기고 게다가 짧은 건 중국한테도 금방 따라잡힌다. 그러니 아무나 못하는 장거리로 승부를 보자 이거였죠. 실제로 한국에서 100km 넘는 장거리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LS전선이 유일합니다. 이 노력의 결과는 최신 실적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LS전선의 2025년 12월 말 기준 수주 잔액은 무려 7조 6,300억 원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약 22% 늘어난 그야말로 역대 최대 규모예요. 수주 잔액이라는 건 앞으로 만들어서 납품할 물량이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앞으로 몇 년간 일감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AI와 전력망 수요가 폭발하면서 초고압과 해저 케이블 주문이 밀려들고 있고 그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지금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 세계 단 세 척뿐인 배 이야기 말입니다.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바다 밑에 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포설선 CLV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업계에서 진짜 무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케이블을 만드는 능력보다 이걸 깔 배를 확보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병목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해상풍력 발전이 급증하면서 해저 케이블 수요가 미친 듯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깔 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항 중인 전력 케이블 포설선은 1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배도 20척 남짓에 불과해요. 이 대형 포설선은 짓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케이블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깔 배가 없으면 프로젝트 일정을 못 맞추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곧 돈이고 배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배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026년 5월 대한전선은 만톤급 대형 포설선 스칸디 커넥터홀을 확보했어요.
한 번에 7,000톤의 케이블을 실을 수 있는 대형 배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팔로스호에 이어 두 번째 포설선을 갖추면서 대한전선은 설계부터 생산, 운송, 시공까지 전 과정을 자기 손으로 해내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체계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도 만들고 배도 있고 깔기도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갖춘 겁니다. 대한전선은 이 두 번째 포설선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1,000억 원 규모의 국책 금융 지원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만큼 배 확보가 절박하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제목에 나온 바로 그 세척 이야기가 나옵니다. LS전선의 자회사 LS마린솔루션이 진짜 괴물 같은 배를 짓기로 했어요. 2026년 튀르키예의 테르산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케이블 적재량 무려 13,000톤급, 총 중량 18,800톤에 달하는 초대형 HVDC 포설선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세계 톱5 규모예요. 초고압 직류 송전 케이블과 광 케이블을 동시에 깔 수 있는 최고 사양 장비를 실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LS마린솔루션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정도로 고사양의 포설선을 갖춘 배는 단 3척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LS마린솔루션이 유일하게 이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00년 동안 유럽이 꽉 쥐고 놓지 않던 그 최상위 리그 3척뿐인 그 배들의 대열에 한국이 마침내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 배는 약 2년간의 건조를 거쳐 2028년 상반기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어지고 있는 LS 그린링크 해저 케이블 공장과 연계해서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통째로 수주하는 글로벌 턴키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에요. 한국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고 있어요. LS전선은 아예 미국 버지니아주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안방을 직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케이블을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바로 공급하겠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이 시장에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다들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이 이야기의 진짜 무게가 보입니다.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돈, 즉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해저 케이블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특히 초고압 직류 송전 해저 케이블 시장만 놓고 봐도 2030년까지 약 4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게다가 국내 서해안 HVDC 사업만 해도 11조 원 규모예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폭발적으로 빨아들이고 미국은 노후한 전력망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고 전 세계가 해상풍력으로 전환하면서 그야말로 돈이 바다 밑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다 밑 황금 시장이라 불리는 이유예요. 이 황금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까지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원래 해저 케이블은 워낙 비싸고 여러 나라를 통과하기 때문에 여러 통신사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함께 깔고 지분만큼 나눠 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빅테크들이 아예 자기 돈으로 직접 케이블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AI 열풍으로 이들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대다 남의 케이블을 빌려 쓰면 도청이나 데이터 탈취 위험이 있고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아예 내 케이블을 직접 갖자 이렇게 나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기업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으니 앞으로 케이블과 포설선 수요는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둘째 이유는 돈보다 무서운 것, 바로 국가 안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이 케이블을 지나간다는 건 곧 이 케이블을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 데이터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뜻이에요. 만약 누군가 이 케이블을 끊거나 몰래 도청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건 절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최근 몇 년간 유럽의 발트에서는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끊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홍콩 선적의 한 선박이 핀란드만에서 통신 케이블 2개와 가스관을 손상시켰고 2024년 12월에는 이펑 3호라는 중국 화물선이 독일과 핀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스웨덴을 잇는 통신 케이블을 끊었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2025년 1월에는 핀란드 당국이 한 유조선을 붙잡았는데 이 배가 철을 바다 밑으로 끌고 다니면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전력 케이블을 끄는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공식 조사에서는 대부분 실수로 그랬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이걸 그대로 믿지 않아요.
이런 사고가 너무 자주, 하필 특정 지역에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회색지대 전쟁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대놓고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날리면 전쟁이 되니까 그 대신 케이블을 슬쩍 끊어서 상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라는 거죠. 실제로 2024년에는 홍해에서 해저 케이블 4개가 끊어지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통신량의 4분의 1가량이 마비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케이블 몇 가닥이 끊겼을 뿐인데 대륙 간 통신이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한 전문가는 이 발트해 사건이 한국에게 던지는 경고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사실상 디지털 섬나라와 같은 처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대륙에 붙어 있지만 유일한 육지 이웃이 북한이라서 육로로는 통신 케이블을 단 한 가닥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결국 한국의 모든 국제 통신은 오직 바다 및 케이블에만 의존하는 겁니다. 섬나라와 똑같은 처지인 거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텔레지오그래피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해외로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은 총 9개인데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작은 대만이 15개인 것에 비하면 적은 편이에요. 게다가 한국 해저 케이블의 70%가량이 중국을 거쳐 나갑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를 통과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 케이블이 부산과 거제 지역에 몰려 있어서 만약 이곳이 공격받으면 우리나라 전체 통신 회선의 70% 이상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1월 대만은 자국 해저 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선박을 조사하면서 그 배가 부산으로 향하자 한국에 조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안보 문제가 이미 우리 코앞까지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긴 케이블을 24시간 다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니 대신 회복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케이블이 하나 끊겨도 다른 경로로 데이터를 우회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에 케이블을 더 많이 깔아두자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한국이 스스로 케이블을 만들고 깔 수 있는 능력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가 드러나요. 남의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손으로 케이블을 깔고 끊어지면 우리 배로 즉시 달려가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게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저 케이블은 단순한 인터넷 배관이 아니라 반도체만큼이나 중요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거예요. 물론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섭게 쫓아오는 추격자가 있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이 시장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어요. 아직 100km 넘는 초장거리 케이블은 못 만들지만 중국 정부가 이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국가 차원의 미래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설비 투자 금액은 한국은 물론 유럽 업체들까지 뛰어넘었어요. 게다가 중국은 자국 프로젝트에는 오직 자국산 제품만 쓰면서 조용히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수 시장과 정부의 자금력을 앞세워 저가 공세를 펼친다면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경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이 유럽을 따라잡은 그 방식 그대로 이번엔 중국이 한국을 노리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중국의 추격에는 더 음험한 방식도 있습니다. 바로 기술과 인재를 빼가는 거예요. 해저 케이블 기술은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만 가진 극비 기술이라 그만큼 노리는 세력도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해저 케이블 핵심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저 케이블 공장은 회사마다 각기 다른 독자적인 설비 배치와 기술을 쓰는데 이 노하우가 그대로 빠져나가면 수십 년 쌓은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100년 걸린 유럽을 10년 만에 따라잡은 그 소중한 기술을 이번엔 지켜내야 하는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해외 수주 경험이 거의 없어요. 반면 한국은 미국, 유럽, 그리고 세계 곳곳의 까다로운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 실전 경험과 신뢰라는 건 돈으로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0년을 버텨야 하는 케이블 시장에서 저 회사 케이블은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무기를 10년 넘게 갈고 닦아왔어요. 게다가 케이블 제조, 부설선, 시공, 보수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해내는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췄다는 것도 큰 강점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기 나라 바다에 케이블 하나 못 갈던 후진국이었습니다. 국내 사업 입찰에조차 끼지 못하고 프랑스 업체가 와서 우리 바다를 채워주는 걸 지켜봐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4강 빅4의 자리에 올랐고 유럽 원조의 안방을 뚫었고 전 세계의 단세척뿐인 최고 사양 포설선의 대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주 잔액은 역대 최대 7조 원을 넘어섰고 미국 현지에 공장까지 짓고 있어요. 100년의 격차를 10년 만에 따라잡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도 후진국이라 비웃음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안 보는 시장의 가능성을 먼저 읽어내고 편한 안방을 버리고 험한 세계로 나갔고 화려함보다 튼튼함이라는 기본에 집요하게 매달렸어요. 그 우직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100년 독점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3,000m 깊은 바다 밑에서는 한국의 손을 거친 케이블들이 전 세계의 데이터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심해에서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지나는 바다 및 황금 시장, 그리고 그곳에서 유럽 100년 독점을 흔든 한국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넷플릭스를 보거나 해외에 있는 친구와 영상 통화를 할 때 그 신호가 지금 이 순간에도 깜깜한 바다 밑을 지나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길 위에 한국의 이름이 점점 더 선명하게 새겨지고 있다는 것도요.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